이 건축가가 반려견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반려견과 보호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가. 작은 건물이니까 개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제 관점에서는 제일 감성을 건드렸던 거는 네,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건축가가 설계한 반려견 집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에 우리의 일상에 이제 한 식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해서 건축가들이 집을 설계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건축가의 철학이 아주 작은 집이긴 하지만은 이 강아지를 위한 집에서 그대로 또 드러나는 그 재미도 있고요.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가 MVRDB라는 네덜란드 건축가입니다. MVRDB는 이 미니 매스라는 사람이 가운데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제일 메인 리더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디자인 스타일은 이 MVRDB는 상당히 재미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요. 막탈이라고 하는 대표작이 있는데 시장 건물인데 건물들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양쪽으로 유리를 막아서 실내 공간으로 바꾸고 그거를 시장으로 쓰고 또 주변에 있는 건물에서는 이 시장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들이 막 있잖아요. 이런 창문들이 시장을 다 쳐다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안쪽에 이 표면에는 그림을 프린트한 타일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붙여놔서 약간 이분들의 디자인 스타일이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동화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서울에서는 서울로 7017을 디자인했다가 약간 망한 기운이 좀 있어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나 되게 재미난 작품들을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분들입니다. 또 다른 작품으로 보시면 2022년도에 지어진 건데 이 집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집의 형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박공지붕, 시옷자로 되어 있는 지붕에 기단한 거잖아요. 근데 이 집은 이렇게 꺾었어요. 그리고 위에를 좀 들었습니다. 비틀어서.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비글하우스가 딱 그 집이잖아요. 근데 이 집이 정말 재미납니다. 반려견 집 입구가 양쪽에 뚫려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시소처럼 돼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이 이렇습니다. 아키타입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팜은 여기 옆으로 넓어지고 지붕이 낮죠. 고딕은 지붕이 높은 형태가 됐고 중간을 쪼개가지고 열면은 노 프라이버시가 되고 근데 뭐 이런 집들이 있고 요 세 가지를 섞은 게 이 집이다 그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제 반려견이 안에 들어가고서 푹 잘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자기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게 시소같이 돼 있으니까 입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땅에 닿겠죠. 그리고 여기 끈이 있어서 자기가 끌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. 여기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흔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흔들릴 때처럼.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단순한 형태로 몇 개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. 이분이 하는 스타일이 약간 고정관념을 약간 비트는 식의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집도 그런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을 거기서 약간 비틀어 가지고 시소 타입으로 만들고 앞뒤로 입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되게 재미난 그런 반려견 집을 만들었죠. 이분은 프리츠커상을 받은 분이죠. 카즈오 세지마라는 건축가인데요. 이분이 이제 비숑이라는 강아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집인데요. 약간 쿠션 같이 돼 있잖아요.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놀 수도 있고 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쉴 수도 있고 이분들 세지마 사무실에서 했던 것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시마 미술관이라고 있어요.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. 대시마 미술관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롤렉스 러닝센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그 안에서 강아지가 여기저기서 놀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. 그 롤렉스 러닝센터보다 대시마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.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일본 건축가입니다. 소 푸지모토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설계한 작품 중에 대표작은 뭐가 있냐면은 하우스 나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막 그 쇠봉 같은 걸로 우리 어렸을 적에 놀았던 그 놀이터의 정글짐 같은 걸로 막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뭐 어느 부분은 발코니이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방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오버랩돼서 명확하게 공간이 구역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.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만든 게 그 런던에 있는 하이드파크에 1년에 한 번씩 새로 지어지는 서퍼타임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. 근데 2013년도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선정이 됐죠. 이것도 역시 보면 아까 보셨던 하우스 나하고 되게 비슷하죠. 이 가느다란 철봉으로 해서 일종의 이렇게 클라우드 같이 만든 거예요. 어디까지가 이 공간이 경계고 어디서부터가 저 공간이 시작인지 약간 알 수가 없는 그런 모호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건축을 하시는 건축가가 만든 집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스턴 테리어를 위해서 만든 No Dog No Life라는 건데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그 집이랑 되게 비슷하죠.
사실은 아주 가느다란 라인으로 되어 있는, 그러니까 현대 일본 건축가들의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한 그 대시마 미술관도 만두피처럼 얇은 그런 걸로 되어 있고,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소푸지모토가 한 것도 아주 가느다란 봉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을 구획하는 최소한의 건축을 통해서 약간 초신담의 건축 같은 느낌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어디는 책꽂이를 쓰고 어디는 화분도 놓고 어디는 집개가 들어가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막 섞여 있는 또 반려견의 집이기도 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.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거는 라이즈 앤 우에모토라는 두 명의 파트너가 있는 이 건축가인데, 이분은 약간 디자인 스타일이 패러메트릭 아키텍처라고 하기도 하고 막 되게 형태가 특이한 형태의 건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정형적인 그런 뭐 박스 형태나 이런 거 디자인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. 이분이 설계한 강아지 집 한번 보시면 이 건물 막 형태를 알 수 없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분도 약간 전위적인데 강아지 옷을 만들었어요. 근데 이 옷이 곧 집인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거의 무슨 이렇게 마스크 쓴 것 같은 그런 옷이잖아요. 얘가 이걸 입고 다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을 옷처럼 입고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주거 공간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고 그 형태가 딱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류의 건축가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무슨 건축하라고 하면 이상한 장비 만들어가지고 막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 뭐 살아남는 어떤 장치 뭐 이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하고 그랬는데, 요즘에도 예술가들 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. 내가 마신 물이 소변으로 나오는데 그걸 정화시켜가지고 내가 다시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서바이벌 키트 같은 그런 것들이 건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요. 근데 그거랑 비슷한 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옷이 몇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상체에만 씌울 수도 있고 하체에만 씌울 수도 있고 이 위에다가 뭘 하나 붙이면은 거기 손이 있어가지고 주인이랑 손잡고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한 디자인이에요. 진짜 그로테스크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약간. 근데 어떻게 보면 강아지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터치감이거든요. 그 온도, 그 말캉말캉한 느낌, 텍스처가, 체온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한 건데, 반려견하고 컨택할 때에도 이런 옷을 통해서 제3의 물건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긴 한데, 물론 이제 산책할 때 목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의 핵심은 그건 것 같긴 해요. 개목걸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걸 해서 하는 건 되게 반려견을 대하는 감수성이 아닌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옷을 입혀서 옷에 손을 하나 만들어서 그 손을 잡고 걷겠다, 이런 건축가의 이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아틀리에 바우와우라는 되게 좋은 작품을 하는 일본 스튜디오입니다. 조그만한 협소주택이죠. 그래서 나무를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단으로,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약간 스키 플로어 같다고 하죠. 계단 반층 올라가고 방이 있고 또 반층 올라가고 방이 있고, 혹은 그 계단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,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간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, 마찬가지로 이 강아지 집도 보시면은 두 개가 스키 플로어처럼 되어 있잖아요. 가운데 계단실이 이렇게 있다면은 반층 올라가서 뭐가 있고 또 반층 올라가서 플로어가 있고 반층 올라가서 플로어가 있고,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엇갈려 가지고 층간이 연결되어 있는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려견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고, 한 칸에 반려견이 있고 근데 반대쪽에 보호자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되게 재미나잖아요. 인간이 쓸 수 있는 의자, 보호자가 쓸 수 있는 의자와 또 우리 반려견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퓨전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팀은 토라프 아키텍처라는 건데, 이분 또 디자인 또 기가 막히죠. 되게 진짜 재미난 것들. 저는 이분 디자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가 결혼 반지예요.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금 반지를 링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은으로 쌌어.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은이 갈수록 점점 닳아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점점 금이 더 드러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커플이 오래오래 세월이 지날수록 진정한 금으로 바뀌는, 야, 진짜 컨셉 죽이지 않아요?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이 있는 분이야. 근데 그런 분이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볼게요. 뭐 집은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평범한 집인 것 같아요. 그냥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만든 그런 집인데, 이분 진짜 솔직히 난 여기 있는 모든 강아지 집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. 그냥 요즘에 기계로 잘라서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합판으로 된 조립형으로 되는 건데, 그걸 딱딱딱 조립을 해서 이 틀을 만들면 여기 보이세요? 요거? 걔들이 갖고 놀기 위해서 뼈다귀도 만들었어, 이걸로. 거기다가 주인의 옷을 입히는 거야. 그럼 이게 항상 반려견하고 주인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. 우리가 강아지 냄새를 맡듯이 이 반려견도 주인의 몸의 냄새나 이런 채취 같은 걸 느낄 거 아니에요. 얼마나 우리보다 코가 몇십 배는 민감하니까 더 느끼겠죠. 그러니까 틀을 짜놓고 거기 주인이 입었던 옷을 딱 끼워 놓으면은 거기에 얘가
해먹같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거나 그러면은 항상 보호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겠죠. 그래서 이분 진짜 감수성이 정말. 그러면서도 제작은 정말 손쉽게 뭐 복잡하지가 않아. 막 아까 보셨던 막 소프지모토 막 엄청 용접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딱 꺼내서 딱딱딱딱 조립한 다음에 티셔츠 딱 끼면 끝. 야, 난 진짜 이게 진짜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, 저는. 다음은 시게루 반이라고 프리츠커상 받으신 분이죠. 이분 디자인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난민들을 위한 아주 임시주택 같은 거예요. 빨리 지을 수 있는. 근데 이제 친환경적인 재료, 종이를 씁니다. 그런 폐 휴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페이퍼 튜브예요. 우리가 건축에서는 이제 페이퍼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도면으로 그려지기만 하고 지어지지 않은 거를 페이퍼 아키텍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약간 비난하는 말이기도 해요. 야, 너 페이퍼 아키텍트냐? 이러면은 맨날 지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황당한 것만 설계하냐? 약간 그런 유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대표적인 게 뭐 피터 아이젠만 같은 건축가겠죠. 도면으로는 많은데 안 지어진 것. 근데 이분이 하는 페이퍼 아키텍처는 재료가 진짜 페이퍼야. 종이로 만든 튜브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튜브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큰 프린터기 같은데 롤로 되어 있는 종이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. 쉽게 말해서 두루마리 휴지 심지 있죠. 약간 그거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속이 비어있는 튜브예요. 근데 그 튜브들을 세워가지고 벽을 만드는 거거든요. 이거는 되게 가벼워요, 물건이. 그러니까 그 가벼운 것들을 사람들이 들고 와서 끼워가지고 세우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.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딴 얘기인데 지진이 나고 이런 난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 난민들이 많이 나와서 보통 체육관 같은 데 이렇게 사람들을 기거하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보통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이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노인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. 100명이나 되는데 내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는 데 들어가 살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예요.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견디기 어렵거든요. 제가 아는 분은 지금도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런 심리적인 것들 때문에 난민들이 2차적으로 피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자기만의 프라이빗한 공간도 필요하고 화장실을 또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체육관이 있더라도 며칠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커튼으로 자기 공간 만들고 막 그래요. 근데 사운드 블락킹이 안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은.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.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이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많이 살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주택에 많이 사니까 그런 조그만한 주택들을 난민들을 위한 주택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한 거예요. 보시면은 아까 원리는 똑같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난민 레퓨지 하우스보다도 더 적절한 사례가 그 난민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. 교회인데 이렇게 기둥들을 빽빽하게 넣었다가 입구 쪽에는 약간 듬성듬성 파이프 튜브를 넣어서 그 사이로 사람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. 공간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이 페이퍼 튜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반려견의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옆으로 눕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. 내가 원하는 형태로. 다음은 우리 쿠마켄코라고 하는 또 프리츠커 받고 싶어서 안 달라. 거의 제가 볼 때는 건축계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다. 그렇게 보는 분이 하나 있어요.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디카프리오도 막 오스카 받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잖아요. 이분들 정말 몇 년째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다. 목구조 건축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. 나무로 막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한 번은 보셨을 수 있는데 일본의 스타벅스 되게 조그마한 스타벅스인데 나무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. 스타벅스 커피숍이 그게 이분이 하신 건데 나무로 만들어서 아까 보셨던 소푸지모토하고 되게 비슷하죠. 근데 소푸지모토의 작품은 쇠로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목구조로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일본 전통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승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퍼그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무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을 만든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목구조로 만든 파빌리온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있습니다. 아까 보셨던 사례보다도 더 유사한 사례는 프랑스의 라코스타라는 데가 있어요. 와이너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 쿠마켄코가 만든 파빌리온이 있습니다. 목구조로 이렇게 지붕처럼만 되어 있는 거.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.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죠. 토요 이토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프리츠커상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건물들이 많은데 토드 빌딩이라고 해서 도쿄에 가시면 꼭 봐야 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. 주변에 이 오모테 산토라고 하는 이 언덕이 원래 무슨 길이냐면은 천황이 사는 궁전에서부터 신사까지 가는 직선으로 쫙 된 길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왕이 다니는 천황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어느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나무를 쫙 도열해서 짓거든요. 그게 이 사람들이 메인 축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셜록 홈즈에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보여주다 할 텐데 한번 가야 돼 우리가 도쿄에. 거기 가면 진짜 거기 안에 프리츠커상 받은 사람들이 한 6명 쫙 있거든 건물이. 근데 그것만 투어해도 이제 한 편이야. 근데
거기에 하나예요. 근데 재미난 거는 안도 다다오는 이게 나무가 되게 중요하니까 나무보다 키를 낮춰서 낮은 건물을 만들어 땅에다 묻었어요, 건물을. 근데 이 토요이토는 나무가 중요하니까 나무랑 비슷한 건물을 만든 거예요. 제가 볼 때 건축 개념적으로는 저는 안도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사진이 되게 중요하죠.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조체가 되는 거예요, 그대로. 이런 건물을 디자인하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이 디자인한 거 보시면은 약간 유모차 같은 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토요이토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비해서 이 강아지 집은 그렇게 혁신적이진 않은 것 같다. 그렇게 생각은 해요.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한 반려견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. 이제 하나는 버찌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찌가 저 최강찬미 씨 저랑 같이 양식이라는 프로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인연이었는데 강아지를 하나 되게 예쁜 비숑을 하나 키우는 게 있어요. 비숑 한 마리를 키워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아마 결혼 선물로 이걸 해줬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긴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버찌가 되게 소중한 반려견이니까 일단 친환경적인 재료, 강아지들이 뭘 핥히거나 핥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몸이 상하지 않게 원목으로 만들어야겠다 일단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리고 몸이 닿는 부분이 뭐 바닥이 평평해서 쿠션을 넣으면 거기서 잘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약간 올라탔을 때 좀 재미나게 언덕이 있는 것 같은,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.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뭐 뒤집어서 다른 테이블처럼 쓸 수도 있게 만들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요 구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옆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돼서 이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. 그래서 아까 그 토르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창민 씨가 입던 옷 중에서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 후드티 같은 거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어요. 지금 이 강아지 누군지 아세요? 조기는 제 인형, 진짜 같이 생겼죠.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바알토가 썼던 기법을 쓰긴 했어요. 세트를 만들고서 거기다가 얘를 이렇게 나무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휘게 만든 거거든요. 뭐 마지막 코너까지 막 도장도 찍고 인증도 찍고 이랬는데 이걸 보고서 두 번째, 세 번째 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으나 못 만들었습니다. 이유는 너무 비싸서.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대량 생산은 불가능한 집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게 이제 약간 저희들의 착오였던 것 같아요. 너무 원목을 그렇게 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시도였던 것 같고, 왜냐하면은 알바알토가 의자 디자인할 때 이렇게 휘게 만든 거는 합판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얇게 썰어서 켜켜이 발라서 그걸 한 건데 그럼 원목을 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재료의 물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, 엄밀하게 따지면. 그런 부분들이 있고, 두 번째로 저희가 한 거는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멀티 테라스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. 예전에 그 집사부일체에서 한번 소개가 됐던 집인데 거기에 테라스들이 막 나와 있는 집인데 거기에 희망이라고 하는 반려견이 한 마리 있어요. 근데 그 희망이를 위한 집을 저희가 건물이 완공되면서 선물을 드렸는데 보호자와 같은 모양의 집에서 사는 반려견, 뭐 그런 컨셉입니다. 멀티테라스 하우스랑 거의 똑같은 컨셉의 화이트 박스 안에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러한 메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. 거의 집이랑 거의 똑같은 모양인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왼쪽에 이렇게 있죠. 요 집하고 똑같이. 컨셉은 뭐냐면은 요 안에 들어온 다음에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높이를 맞게끔 이제 이 밥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식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, 비 오면은 뭐 비 안에서 숨을 수도 있고, 근데 올라가지 말아라, 이 휘기 때문에. 뭐 이런 식의 컨셉입니다. 이게 보시면은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밥을 줄 때 높이가 조금씩 달라요.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가슴 밑부분에 오는 높이가 가장 적절한 높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섰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 가슴이 이렇게 있고 요 아랫부분 요 높이가 제일 적절한 높이고요.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요. 그래서 다리가 있으면 무릎 중간 위치. 그러니까 고양이가 조금 더 낮은 데서 먹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강아지는 그보다 좀 더 높아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우리 희망이를 위한 집을 설계할 때 밥그릇 놓는 그 높이가 그 희망이의 그 가슴 아랫부분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. 우리가 르꼬르비제 설명하면서 모듈러, 인체 모듈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. 그 모듈러라고 하는 거는 관절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평균적인 높이와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한번 적용하면 괜찮은 거니까. 근데 저희는 이제 강아지 한 명을 위해서 만든 집이니까 그 강아지에게 관절에 맞는 높이를 찾아서 저희가 설계를 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키메니아에서 설계한 집인데 약간 무슨 구두닦이 통 같이 돼 있어요. 까만색 파트하고 하얀색 지붕 파트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하얀색 파트는 거의 지붕이 있고 왼쪽에는 벽만 있고 지붕은 없어요. 둘이 분리된 두 개의 집으로 쓰이다가
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집이 되기도 하는 거죠. 그래서 따로 있다가 같이 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반려견 집을 설계하신 분은 그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지붕은 되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. 하나의 판재를 접어가지고 금속재를 강아지들이 그 안에서 살면은 점점 더러워지는데 그 강아지 집을 청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럼 빼내가지고 얘를 물 청소를 쫙 한 다음에 말리고 나서 다시 넣으면 되게 위생적인 집을 만들 수 있겠죠. 그건 되게 기능적으로 말이 되는 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을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기능적으로 되게 말이 되는데 각각의 물성들을 잘 이용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심플한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. 철판은 도장만 잘 하면은 이게 비가 와도 녹슬지 않게 잘 할 수 있으니까 페인트 칠을 하는데 문제는 철판은 차갑기 때문에 강아지가 우리 반려견이 거기에 직접 닿으면은 집으로서는 별로 안 좋죠. 그래서 몸이 닿는 부분은 따뜻한 재료인 나무로 만든 거예요. 근데 나무는 또 물에 젖은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약간 밑에서 떨어져 있잖아요. 땅의 지면에서부터.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도 축축하지 않은 바닥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필로티 개념인 거죠. 적합한 재료에 맞는 디자인으로 잘 조합을 해서 그걸 만든 집이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스마트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뭐 형태가 별로 복잡하고 뭐 그냥 스피커 있고 뭐 라이팅도 있고 좀 약간 오버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반려견의 프라이버시를 전혀 무시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라인만 그려져서 아 저기 집이 있네라고 느끼는 거지. 근데 또 우리 강아지에 따라서 되게 폐쇄적인 걸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종류의 강아지는 성격상 오픈되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주인하고 다른 공간에 있는 걸 싫어하는 그런 반려견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는 또 이런 것들이 괜찮은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. 이건 사진을 재미나게 찍은 것 같아요. 두 마리를 써서 마치 엄청나게 긴 그런 반려견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겠죠. 이건 뭐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이런 디자인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그 생각이 들고 얘는 이런 데서 강아지 키우면은 척추 측만증 걸릴 것 같아요. 잠을 잘 때 항상 휘어져서 자야 되는 문제잖아요. 이거 안 되죠 이러면은. 얘는 진짜 정말 과도한 누가 봐도 건축가가 설계한 계집인 것 같아요. 뭐 콘크리트 붓고 뭐 거기다 쇠로 된 프레임에 거기 유리 걸고 말도 안 되죠 이거. 너무 차갑잖아요. 이런 데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반려견을 위한 집인지 아니면 다람쥐를 위한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티테이블에 구멍을 개미굴처럼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 재미있게 놀 수도 있게 되고 소파의 등받이 부분과 다리 부분과 팔걸이 부분이 하나의 튜브로 돼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와서 이렇게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. 저는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붕에다 홈이 파여져 있잖아요. 비 한번 내리면 비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가서 그 밑에는 소파 같은 쿠션이 다 젖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.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다.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건축 설계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반려견을 위한 집을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은 그 반려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특정한 반려견의 어떤 속성과 특징들, 성격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작은 건물이니까 개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아, 이 건축가가 반려견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반려견과 그 보호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생각이 여실히 이 집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고요. 그 중에서 제 관점에서는 제일 제 감성을 건드렸던 거는 토로프의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. 반려견하고 이 보호자가 항상 이렇게 체온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채취도 맞고 이런 관계라는 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가장 깊은 관계성을 가지게끔 설계한 것이 아닌가. 또 하나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제작 과정도 되게 쉬운데 거기에다 옷을 끼워 넣게 되면은 이 해먹이라고 하는 게 체중이잖아요. 강아지 체중이 그걸 누르면서 그 쉐입을 만든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도 그 강아지에 맞게끔 조절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인 거잖아요.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